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윤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환경부 전비, 연비 뭐 이런 거 좀 얘기해 달라 그러시고 얘네들 좀 혼내주세요. 국가기관을 막 얘네들이라고 하시면서 뭐 이해합니다. 뭐 잘못했다고 하면 화가 나시죠. 네. 저희는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요. 환경부에서 발표하는 전비, 연비, 네. 뒤집을 만한 데이터, 지식, 그리고 또 관련된 실험, 인적 자원, 자본, 뭐 다 안 됩니다.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검증이라는 것은요, 그들이 제시하는 수치보다 더 포괄적이고 더 확신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고, 그리고 또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좀 더 넓은 표본에서 보다 평균에 가까운 그런 데이터들을 도출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러니까 잘못했다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의 데이터가 잘못됐는지 아닌지조차도 그들의 방식으로 검증을 할 수가 없는데,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잘못됐다고 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틀렸다라고도 말씀 못 드려요. 그것도 저희가 검증을 해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뭐 서울, 부산, 뭐 그 외 지역 이렇게 상정에서 왔다 갔다 몇 대 테스트 해볼 수는 있는데, 그게 전비 테스트가 아니에요. 전비 테스트는 각 나라마다 공무원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한번 대충 돌려보고 이쯤 나올 거다 그래서 발표하자가 아니라, 각 나라마다 이제 교통 관련된 연구시설이 있어요. 그 연구시설에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을 수치화합니다. 특히 대도시의 교통 흐름은 유기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아있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정말 예상하기가 힘들고 많은 시간 동안 연구조사를 통해서 통계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전비나 연비나 이러한 그 복잡한 유기체와 같은 교통의 흐름, 대도시의 혈관, 이런 것들을 다 수치화하고 데이터해서 가장 노멀하고 포멀하면서 포괄적인 값을 갖는 그런 운전 환경을 상정을 해서 알고리즘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내 상정, 그리고 또 고속도로 상정을 해가지고 그 환경에 맞게 부하를 다양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내고요. 그리고 나서 요걸 이제 뭐 외부에서 하게 되면은 편차가 있으니까 외부에서는 못하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환경 변화, 공기 밀도, 요게 공기 저항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거기다가 기온, 뭐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이런 외부적인 환경 요소, 계절 요소가 있으니까, 야, 요거 한 0.7 정도 곱해가지고 30% 빼면은 실제 이런 환경적인 변화도 대응할 수 있으니까 이것보다는 아무리 가혹이라 그래도 대부분 잘 나오지 않을까 해서 측정을 해내서 산정을 한 게 연비, 전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틀렸다고 하면은 환경부에서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 그 다음에 각종 부하, 그리고 또 샘플 표본,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그 이상 해야 돼요. 그 이상 하고, 그러한 데이터들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데이터로 다시 잘못됐다, 이게 더 근사치에 가깝다라는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또 분명하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접근하려면 이렇게 해야 부정이든 뭐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뢰하는 수밖에 없어요. 뇌피셜로 뭘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뭐 내가 해보니까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왜 혼란을 겪냐면 이걸 환경부에서 발표하는 이 값을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답이 아닙니다. 각 나라에서 측정하는 이 연비든 전비든, 유럽은 WLTP, 한국은 뭐 환경부, 미국은 EPA, 각자 국가마다, 중국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일본도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각 나라의 운전 습관, 교통 흐름에 맞게 각 나라에 맞는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산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의 환경에 따라서 산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지역에서 운행을 하면 대충 평균값으로 이 정도 나오겠구나라는 기준을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WLT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하 주면서 이 투사이클, 그러니까 시내, 시외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 환경적인 요소, 계절적인 요소라든지 공기 밀도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0.7 곱해서 빼는 부분이 없으니까, 요게 이제 수출했을 때 다른 지역에서 다른 환경에 노출되면 이렇게 다른데 이게 맞는 게 아니지, 그래가지고 항의를 많이 하니까, 야, 이거 WLTP 기준 별로 이렇게 세계적으로 맞지가 않다, 요거 좀 고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평균이라는 것은요, 가장 넓은 값이에요. 근사값 중에서 가장 넓은, 많은 사람들이 거의 포함되어 있는
네, 그런 값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 값을 초과하는 사람, 그 값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있겠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정답 개념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왜 내 환경에는 안 맞지? 당연히 표본이고 중간값이고 표준값이니까 위아래를 합쳐가지고 평균을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 그 값에서 벗어나는 분들에게는 네, 이 답이 맞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평균값들은요, 얼마든지 다른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수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평균값,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이 값이 나오려면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그 연비 관련된 테스트 부하 조건, 네, 또 그들이 사용하는 알고리즘,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해야 그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 값에서 벗어나면 다른 값이 나오죠. 당연히 다른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왜 다 값이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문제예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은요, 그냥 이런 거예요. 다수가 이렇게 사용하는 어떤 환경을 상정을 한 거니까 대충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일반적인 운행 환경에서는 이 정도 나올 거니까 이걸 기준으로 다른 상품하고 비교를 해봐. 다른 상품하고 비교를 해보면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얘는 네가 다른 환경으로 사용하더라도 값이 낮으면 더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고 그 기준을 통해서 위아래로 움직이겠고, 얘는 값이 높으니까 높은 대로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런 공인정비가 좋은 차가 편차가 있더라도 결국 나한테 유리하겠구나라는 기준을 잡아라, 이거예요. 정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독일차는 고속도로에서 정비가 잘 나오던데요. 자, 자동차와 같은 움직이는 그런 물체들 최대한 제가 간단하고 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관성,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예,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그 속도대로 움직이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계속 둔다고 끝까지 뭐 영원히 움직이는 게 아니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 왜 멈춥니까? 두 가지 저항이 있어요. 구름 저항과 공기 저항. 저항이라는 것은 R, 손실입니다. 자, 구름 저항은 뭘로 발생합니까? 타이어 저항 계수와 자동차의 무게와 속력입니다. 그럼 이걸 곱하면 그 달리는 가운데서 어느 정도 저항이 일어난다라는 걸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값만큼 속도를 둔화시키는 거예요. 손실이 발생하니까. 그러면 속도를 둔화시키지 않으려면 그 값만큼 출력을 줘서 힘을 공급하면 그 속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있어요. 공기저항. 여기서 공기저항이라는 것은 드래그 코에피션트, 공기저항 계수가 아닙니다. 공기저항 계수는 물체를 만들게 되면 공기에 부딪혔을 때 얼마나 그 저항을 받는지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기저항 계수랑 공기저항,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공기가 저항에서 관성에서 움직이려는 그 속도를 감소시키는 그 힘, 그걸 전체를 구하려면 공기 저항 계수, 그리고 공기 밀도, 그 다음에 공기가 부딪히는 단면적, 그리고 속력입니다. 이걸 다 고려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비로소 공기로 인해서 저항이 발생하는, 다시 말해서 관성이 작용을 해서 계속 움직이려고 하다가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힘, 예, 그게 도출이 되는 거니까 그 힘만큼만 빌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저항만 없으면 물체는 계속 움직이게 돼 있어요. 관성에 의해서 계속. 근데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멈추는 거니까 항속시키려면은 요 두 힘을 계산해서 그만큼만 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체가 움직일 때, 달릴 때, 항속할 때는 의외로 에너지가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3000cc 가솔린 직분사 같은 경우에 리터당 막 23, 4km가 나왔어. 막 이렇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데 계산 복잡하니까 제가 대충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전기차가 한 2.2톤 되죠. 그리고 드래그 코에피션트 SUV는 한 0.29, 0.30이라고 잡죠. 뭐 그리고 SUV 형태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구름 저항에서 한 8.5에서 9kW 정도가 발생을 하고요. 공기 저항에서 한 10에서 10.5, 11, 그 사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림 잡아서 19kW에서 20kW 사이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20kW라고 계산하기 좋게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20kW의 에너지만 공급을 하면, 그 출력만 공급을 하면 계속 100km의 속도로
이 2.2톤의 SUV가 달리는 겁니다. 항속을 하는 겁니다. 계속 속도가 줄어들지 않고. 그러면 이제 1시간 동안 그렇게 해서 주행을 하게 되면 20kWh가 소모가 되겠죠. 그럼 80kWh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으면 4시간 동안 400km를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히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항속을 할 때는 회전수가 많이 변하지 않아요. 회전수가 많이 변하지 않고 속도를 줄일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회생제동 별로 개입하지 않고 주파수, 다시 말해서 스위칭을 통해서 모터의, 교류 모터의 제어를 아주 세밀하게, 정밀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덜하죠. 자, 그 다음에 배터리 BMS에서도 일정한 에너지가 가니까 신경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 교류 모터를 스위칭을 통해서 다양한 회전수, 그리고 다양한 부하, 토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그 전기를 다룰 때 직류는 R, 저항, 이게 상당히 줄여내야 되는 목표고요. 교류 같은 경우에는 Z, 임피던스죠. 임피던스는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한 개념입니다. 저항 R은 그냥 단순히 빼서 이 손실로 잡으면 되는데, 이 Z는 저항하고 리액턴스가 합쳐진 개념입니다. 근데 이 리액턴스는 손실, R 개념과 그 다음에 충전, C, 이게 합쳐져 있어가지고 허수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밀하게 계산을 해내서 이걸 감소시키려면은 복잡한 제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액턴스에는 인덕턴스라고 캐패시턴스라는 개념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어들을 막 계속 하면서 손실을 줄여내고, 그리고 회생제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최대한 회수를 해야 되는 이러한 제어들. 전기모터의 회전이 주파수 제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주파수라는 게 뭐냐면요, 간단하게 스위칭입니다. 스위칭이라는 건 극을 바꾸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껐다 켰다 이렇게 이게 전환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가 왜 단상 교류, 가정용 교류를 60Hz 다르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60번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바꾸게 되면은 이게 스위칭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서 주파수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인파로 이렇게 파장을 만들게 되는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건 이제 3상 교류니까 이게 사인파가 3개, 120도 이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위칭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전자기유도가 빠르게 여기 회전자를 돌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스위칭을 빨리 할수록 회전수는 빠르게 되고, 스위칭을 느리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위칭, 파워 모듈이 스위칭을 통해서 주파수를 발생시키는데, 이 파워 모듈이 이제 모스펫, 지금은 고전압의 높은 열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IGBT를 많이 씁니다. 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그런데 이제 요거를 또 진보된 업체에서는 실리콘 카바이드, 탄화규소, 이 탄화규소가 규소하고 탄소하고 섞어보면 이게 고온에서만 결합을 하는데, 이러면 높은 열을 견디니까 더 얇게, 그리고 또 고전압을 견딜 수 있어서 효율이 높아지고 손실이 없어져요. 이게 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손실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어들이 각 업체마다 뭐 이거 말고도 더 많은 기술들이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복잡한 기술들이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각 업체마다 기술적으로 이제 도달해 있는 그 높이가 다르고 또 그 수준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기업은 손실을 잘 잡고 회생제동을 통해서 보다 적은 용량의 배터리로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는가 하면, 또 경량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70, 75, 80으로도 한 400, 450 막 이렇게 달성하는 제조사가 있는가 하면, 경량화를 일단 못하는 기업들, 그리고 또 이런 모터 제어라든지 배터리 BMS, 소프트웨어 제어가 익숙하지 않은 이런 기술에 있어서 훌륭한 어떤 성과를 못 이루는 기업들은요, 배터리 용량이 느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드웨어에서 보충을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더 차는 무거워지고. 그런데 이제 이게 항속 환경에서는 기술 제어의 어떤 격차가 크게 작용하는 구간이 아니거든요. 일정한 회전수에, 일정한 제어에, 일정한 에너지만, 그 출력만 공급을 하면 움직이니까, 뭐 공차 중량이 많이 나간다고 해도 100km 이상서부터는요, 구름 저항보다 공기 저항이 더 비율이 커지니까 이것도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이 물리적으로 배터리 그로스가 크고 넷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더 많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에너지를 계속 공급되니까. 그래서
독일 차들이 보통 동급 400km를 간다 그러면은요, 배터리 용량이 최소 10에서 많게는 20% 배터리 용량이 큽니다. 그러니까 항속을 거는 환경에서는 에너지가 계속 공급되니까 이거는 뭐 별도의 기술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부분이 아니니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차들을 어디에서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확 떨어지게 되냐면, 차가 정지했는데 2.4톤, 2.6톤 이런 것들이 출발을 하게 되면 이제 정토크 제어 구간을 써야 되는데, 정토크라는 게 뭐냐면 최대 토크가 발휘되는 구간입니다. 자, 최대 토크가 발휘가 되면은 보통 3,500, 짧으면 3,500, 0에서 3,500, 높으면 5,000까지도 발휘가 되고요. 기어비에 따라서 보통 속도는 한 50에서 80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출발해서 급가속을 하는 초반에 이게 최대 토크가 발휘가 되니까 이때 전력 소모가 굉장히 커요. 무거운 차를 토크를 최대한 증대시켜서 출발을 시켜야 되니까. 거기에다가 이 속도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구름 저항이에요. 공기 저항이 이 속도에서는 크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런 차들이 시내에서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사이클을 합산해 보면 고속도로 항속에서는 배터리의 용량으로 많이 가는데 시내에서는 그만큼 떨어지게 되니까 평균 잡아보면 효율이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냐? 어떤 게 맞는 거냐? 당연히 평균적으로 잡는 연비니까 평균 연비가 맞는 거죠. 평균 전비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모든 사람들을 다 맞출 수 있는 정답이 아니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그룹에 속해가지고 이용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평균 요 정도 나올 것이다라는 기준을 설정했을 때 나오는 값이니까 양쪽 환경들을 다 적용을 해서 도출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항속을 해서 뭐 값을 도출하거나 아니면 뭐 시내만 돌아다니면서 하는 이런 전비 테스트는 그 환경에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는 좋은 지표가 됩니다. 나는 고속도로를 주로 써.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전비가 잘 나오는 차가 뭐가 있는지를 알고 싶어. 근데 이 복합연비, 투사이클에서 도출되는 이 복합연비에서는 그게 반영이 잘 안 돼 있으니까 나는 요건 좀 기준 삼기는 그래. 그냥 항속으로 쭉 가는 환경에서만 테스트한 자료가 없나 하면 그런 자료가 되게 유의미한데, 그런 자료를 가지고 야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 보니까 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희가 볼 때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그래서 틀렸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환경부의 그 결과가 맞는지 틀리는지 저희가 검사를 못해요. 검사를 하려면 진짜 그보다 더 포괄적이고 좀 더 신뢰 있는 환경에서 보다 고도의 그 교통 환경을 반영한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부하를 다양하게 현실적으로 주어서 근사치에 가까운 값을 도출해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검증을 못하니까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학적인 사실들, 분명한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 배터리 용량이 크면 배터리 용량이 깡패라고 제어가 다양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뭐 전비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술의 격차가 크게 작용하지 않고 일정한 힘이 작용을 해서 항속을 하는 그런 구간에서는 배터리 용량 큰 모델이 원래 그 표준 전비보다는 더 많이 나오겠구나, 비율적으로. 이렇게 예상은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팩트니까. 거기까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시내 전비가 전기차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이 회생 제동에 맞는 그런 주행 조건에 맞아야 돼요. 적당히 흐름에 맞춰서 가다, 서다, 감속, 가속 이런 것들을 적절히 회생 제동 조건에 맞게 움직여야 좋은 거지. 뭐 그냥 거북이 걸음으로 계속 있다가 슬금슬금 이러면 또 전비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들이 다 복합이 돼서 나오는 결과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답을 드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전비를 보게 되면 각자 판단을 하세요. 저희가 그러면 안 돼요. 환경부 왜 부정을 해요? 이렇게도 말씀을 못 드리고, 왜 환경부 저 틀렸는데 왜 저거를 안 고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제 개별적으로 테스트한 거 봐서 뭐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걸 판단해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건 그분이 예를 들어서 그 왜 유럽에도 배터리가 다 소모될 때까지 이렇게 쭉 주행하는 환경도 있고, 또 고속도로 뭐 다양한 환경 상정해서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환경에 맞는 분에게는 상당히 좋은 자료다. 그 환경에 맞아서
내가 이 환경에서 자동차, 전기차를 사용한다 그러면 아, 이건 좋은 참고가 되겠구나. 여기까지는 괜찮다. 그러나 이거를 대부분의 다수가 평균적으로 다양하게 사람마다 운전 습관 다르고 환경 다르고 패턴 다르고 다 다른데 어느 하나의 샘플을 가지고 전체 평균을 낸다고 하는 건 이건 전혀 과학적이지 못한 사고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확대를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왜 틀린 정보를 그렇게 사용을 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려면 그게 틀렸다라고 그리고 또 환경부가 맞았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저는 환경부의 그 표준을 그냥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 그 이유나 또 뭐 불합리성, 합리성에 대해서는 하는 게 맞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좀 애매하죠? 뭔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고 검증이 되는 부분이 확실하게 얘기를 해드릴 텐데 그러지 못해서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